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 금융위 규정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17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서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을 먼저 하고 쭉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을 따로 하는 방식이 있죠. 요거는 그런데 그 옛날 방식이에요. 요게 한 5년 전까지는 우리 기본서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1장 자본시장법 서술하고 2장 서술하고 쭉 내려와가 이제 이게 7장까지 있다면 다 서술하고 난 뒤에 금융위 규정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요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본시장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융위 규정이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기본서가 이렇게 서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갑니다. 1장, 2장. 그 다음에 이제 1장은 별 의미가 없는데 2장을 마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본시장법이다. 이제부터는 금융위 규정이다. 이렇게 가면은 또 어디서부터 자본시장법이고 금융위 규정인지 아는데 그렇게 안 해놓았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친절하게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앞으로 금융위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합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17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옛날 방식으로 그걸 하신 책, 그런 그 책, 쓴 책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그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현재 서술 체계에 맞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첫 시간이고 하니까 조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1장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출제할 만한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정권선물위원회하고 비교할 줄 아느냐 이런 건데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 2장에서는 이 금융투자 상품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논점도 많고 출제할 거리도 많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투자업 그 다음에 전문투자자 전부 하나같이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한 문제 여기에서도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금융투자업은 좀 어려워요. 이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요 인가 등록 파트에서 출제될 만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5년 전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본서에 내용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 인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보다는 출제할 만한 게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예비 인가라는 것도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금융위 규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할 때마다 요거는 금융위 규정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려볼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전성 규제가 나오는데 요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건전성, 그 다음에 이제 순자본 비율, 그 다음에 경영 실태평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전부 다 요거는 금융위 규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특히 요 순자본 비율하고 경영 실태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 자산 이 건전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출제를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경영 공시의 요건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대주주와 거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만고만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 위험 관리
파트에서 연속적으로 4번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들은 요 경영공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요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험 관리하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모든 업자가 이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될 룰이 있죠. 요게 이제 시험의 보고죠. 이거는 논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출제가 한 5문제까지도 이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죠. 뭐 그 금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게 나오고, 요거는 특히 금융위 규정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상충 관리하는 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에서 다 본 것들입니다. 복습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투자자 어떤 식으로 보호돼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다 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투자자도 관련되는 부당권유 금지. 요것도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다 본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광고.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이 광고는 이제 이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자본시장법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고할 때 지켜야 될 준수 절차 5가지 하고 방법 이런 거는 전부 이게 금융위 규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도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할 때 좀 특혜를 주거든요. 그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직원들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옛날에는 한 문제감이었는데 이제는 한 문제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 문제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굉장히 그 논점이 많다. 차이니즈 월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중에서 지금 이해상충, 차이니즈 월, 일반 투자자 보호, 부당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 부담 없이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투자업자, 모든 업자가 지켜야 될 룰이 아니고 이제 매매업자하고 중개업자가 특히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요게, 매매 중개를 할 때 지켜야 되는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 영업행위, 이제 요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정형화된 몇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출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용공여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파트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 정권과 관련되는 제도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융위 규정이 이제 있는 건데, 이거 정권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도 이제, 우리 기본서에 다 소개가 돼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또 많이 봐야 되죠. 그리고 옛날보다는 이게 또 중요도가 떨어진 게, 굉장히 그 시험에 나오기에 적합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 차츰차츰 4년 전, 3년 전 이러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재산 보호죠. 투자자 재산 보호. 그래서 이제 종합금융투자회사나 신탁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장외 거래가 나오는데, 중요도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요 중에서도 장외 파생상품 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되느냐, 이제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위 규정하고 관련이 많은데, 요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넘어가면 내부자 거래.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그 다음에 시세 조정 행위. 요거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요 위에서 한 문제, 요 밑에서 한 문제 이렇게 또 감을 잡으시면 되죠. 워낙 중요한 뒷부분에서는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 자체를 깊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치 아픈 게 아예 제목 자체가 금융위 규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금융위 규정이라는 제목 하에 첫 번째는 금융기관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본시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3년 전까지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요게 압도적으로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거죠. 요거는 시험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이게 우리 책에서 빠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요거 두 가지를 면밀하게 읽어봐도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정도만 좀 강조드리면 되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쪽 파트는 굉장히 출제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훑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17문제에서 평균 최소한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 2009년도에 발효되어 가지고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아시면은 그거는 충분히 합격하고 남습니다. 의외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오긴 나와요. 출제하는데 그런 거를 무시해도 우리가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유심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도 충분히 합격 점 이상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형화된 문제, 유력한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한 자본시장법보다는 내용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문제 출제 수가 그래도 17문제면은 적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한 개요 말씀을 드렸고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